자, 물건은 우선적 효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 물건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을 먼저 보시게 되면, 자, 어떤 게 우선하냐 이거죠. 자, 두 개 이상의 소유권이 동일한 물건 위에, 자, 여러분들 이 집에 대해서 소유권이 두 개일 수 있습니까? 자, A도 이 집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B도 이 집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먼저, 등기한 A가, 등기를 먼저 한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지만, 자, 이 집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유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개 다 있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여기다가 저당권도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보면 이 소유권은 뭐다? 우리 등기부등본에 보면 갑구, 나머지 전세권이라든가 저당권 이런 것은 기타 권리는 을구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동시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제한물권 두 개도 서로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제한물권이 우선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여러분들 집이 소유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전세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전세를 주었습니다. 전세권. 우리 부동산 임대차가 아니라 물권법상 전세권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 소유권을 이 전세권자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누가 더 우선합니까? 전세권이 먼저 우선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한물권 상호간에서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것이 나중에 한 것보다 우선하죠. 특히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저당권. 자, 이 집에 대해서 저당권 1, 저당권 2, 저당권 3 쭉 있습니다. 그러면 자 1, 2, 3 똑같이 어떤 금액에 대해서 똑같이 받는 건 아니죠. 1이 먼저 변제를 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자가 나머지 있으면 먹고 그 나머지가 있으면 세 번째가 먹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이 자기 혼자 먹고 나니까 남은 게 하나 없다. 그럼 누구다? 2와 3은 하나도 배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저당권 뒤에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 실행으로 소멸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물건과 채권. 자, 물건과 채권은 뭐냐면 물건은 뭐죠? 물건에 대해서 직접 지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채권은 뭐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하는 거. 뭐냐면 급부라고 하겠죠. 이러한 건데, 자, 물건과 채권이 있으면 물건은 물건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물건하고 채권 어느 게 더 우선한다? 물건이 더 우선한다. 그래서 우리 격언에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라고 하는 말이 이 물건과 채권에 있어서는 물건이 먼저 우선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채권이 먼저 물건하고 채권하고 쓸 때 이렇게 원칙인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돼요. 이런 게 안 되고 채권이 먼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냐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하면 성립하는 물건에 대해서 후에 성립하는 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자, 부동산 임차권은 뭐다? 채권입니다. 채권이지만 이거를 등기를 하게 돼버리면 뒤에 성립하는 물건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채권이 물건보다 더 강한 효력을 갖는 거죠. 근데 항상 우리가 원칙은 이 물건이 채권을 앞선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물건이 채권을 앞서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다. 두 번째, 주택 임대차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뭐가 있냐면 주택을 인도받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는 물권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부동산 물건의 변동을 청구하는 채권의 순위가 가득히 되어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이제 부동산 물건의 변동을 구하는 채권이지만 그 채권을 가등기 해놨을 때 예컨대 소유권 이전 가등기라든가 여러 가지 권한이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 이러한 것은 채권이지만 가등기가 되어 있음으로써 그 다음에 성립하는 물권법보다 더 우선적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제 물권적 청구에서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해서 그 방해 제거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권의 배타성 보호를 인정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인데 자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은 그 모습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소유권 같은 경우는 반환. 자, 내 물건을 뺏겼다. 그러면 내 물건을 돌려다오. 라고 하는 게 반환이고, 방해 청구권. 어떤 사람이 내 집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예컨대 내 집에 대해서 함부로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게 방해 제거 청구권, 그 다음에 예방 청구권. 자, 뭔가 좀 우리 집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침해할 일이 생길 만한 일이 생기겠다. 그때 그것을 미리서 방해를 하지 말아달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점유권은 점유보호 청구권인데 반환 청구권, 방해제한 청구권, 방해예방 청구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민법은 이 소유권에 관한 여러 가지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을 가지고 다른 물권에도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물권에도 준용되지만 질권과 유치권에는 준용되지 않는다라고 한 게 법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와 지역권자에게는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물권의 종류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당연하게 이해된 겁니다. 예컨대 저당권자. 자, 여러분 집에 대해서 저당을 잡은 사람은 여러분 집을 사용해야 할 권리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저당권자는 뭐냐다? 교환 가치, 그 가격에 대해서 물건에 관한 가격만 비중을 두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물건의 사용이 아니라 그 물건을 팔았을 때, 교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돈으로서 우선 편지를 받는 권리가 있는 게 저당권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 저당권자는 그 물건을 점유화해서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죠. 따라서 그러한 경우는 반환 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역권자는 뭡니까? 자, 자기 집이 맹지입니다. 근데 자기가 가려면 이 남의 땅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지역권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지역권도 그 물건을 사용하면 자기가 사용하는 거지 그 물건에 대해서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돌려달라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환 청구권 상대방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다. 따라서 이러한 물건을 A가 내 물건을 가져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을 때 그러잖아요. A한테 쫓아가서 내 물건 줘 라고 하면 A는 다시 B한테 줍니다. 그러면 다시 얘는 B한테 가서 내 물건 줘. C한테 갑니다. C한테 쫓아가서 다시 내 물건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C한테 물건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한테 끝끝내 자기 물건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현재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고, 당연한 논리로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죠. 예컨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을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주고 아직 전세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그 전세권자에 대해서 집을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은 이 간접 점유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고 간접 점유자도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해서는 다수설은 이 물권의 효력으로 생기는 채권에 준하는 특수한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물권의 효력으로서 생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에 준한다? 채권에 준하는 특수한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게 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이 청구권의 일종이고 다른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을 하게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양도만은 불가능하다. 왜? 물권적 청구권은 무엇에 수반되니까? 이 물건에 수반됩니다. 그래서 물건과 별도로 이 물권적 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은 당연한 거죠. 물건이 이전되면 따라서 이전되고 소멸하게 되면 함께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건과 따로 물권적 청구권을 독립하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예컨대 소유권에 의한 어떤 무슨 권한을 인정하려면 그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집을 팔아버렸으면 자기는 더 이상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소유권에 의한 여러 가지 권리를 갖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그래서 물건이 이전되면 당연히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나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집은 팔지 않으면서 자기가 집은 갖고 있으면서 그 집에 대해서 집을 갖고 있으면서 생길 수 있는 권리를 그 권리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넌센스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도 인정이 안 되고 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에 의존한 권리로 언제나 물건과 그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데에서 여러분들 소유권은 평생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죠. 따라서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겠지만 다른 제한물권, 예컨대 지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제한물권에 기한 제한물권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찬가지로 제한 물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이 판례와 학설인 것 같습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의 권리를 주장한 권리자에 먼저 보시게 되면 누가 이 물권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 첫 번째 권리자입니다. 권리자는 방해를 당한 물건을 현재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이 물건을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물건을 침해오면 그 침해를 제거하거나 예방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만이 가능하고 질권자는 민법 규정은 없으나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함이 통설이다. 그때 자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구두방 아가씨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두방에 가서 아가씨가 자기 구두를 고쳐달라고 해서 구두굽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수리비가 예컨대 10,000원이 나왔는데 이 10,000원이 나왔는데 자기가 10,000원을 주지 않으면 이 구두방 아저씨는 이 10,000원을 줄 때까지 그 구두를 계속 자기가 자기 점유하에 보관하게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유치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만이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자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안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지 만약에 이거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도둑을 맞아가지고 그게 다시 원래 제3자한테 가거나 그 물건이 다시 주인한테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유치권자가 다시 가가지고 그 물건을 뺏어와서까지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는까지는 안 되고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을 때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유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현재 이거 발생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침해되어 있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침해되어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침해되어 있는 그 상태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을 침해하기 위해서 고의라든가 과실이 필요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모르고 내 물건을 침해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물건 침해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느냐 또는 과실이 있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실로 침해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일부러 알고서도 내 물건을 침해하려고 했으면 그러한 경우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어떻게 다르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똑같이 둘 다 물건에 대한 침해가 고의라든가 과실로 행해진 것이어서 불법 행위가 되는 경우는 이 물권적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집에 대해서 누군가가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그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도 있을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일부러 악의를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랬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두 개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권적 예방 청구권은 방해 예방 시설 및 손해 담보로 선택적으로 행사를 하게 된다. 이것은 예방입니다. 예방. 그래서 자 예방이기 때문에 둘 다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자 어떤 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담보를 맡겨라 라는 식으로 선택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두 개가 다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방해하는 자에게 그 방해를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고의라든가 과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점유자에 대해서 행사하는 거고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의라든가 과실이 요구하게 되고 침해자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내 물건에 대해서 점유를 침해하고 있는 자, 내 물건을 침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거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내가 피해자고 나에 대해서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금전, 돈으로 물어주는 게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상대방은 물건의 침해 원인을 현재의 자기 사회적 지배 범위에 둔 자다라고 하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현실적으로 내 물건을 그 사람 지배하에 놔둬서 그 사람이 내 물건을 침해하고 있는 자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불법 점유자라 하더라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서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는 한 그 사람을 상대로 건물을 명도라는 것은 넘겨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갑이 A에 대해서 A가 A의 재산을 침해했는데 갑이 A에 대해서 자기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A가 B한테 주었어요. B는 다시 C한테 주었습니다. 현재는 C한테 있을 때 갑이 A에 대해서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이 C에 대해서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물권 침해 원인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크게 있는데 물권적 반환 청구권 돌려달라. 물건을 돌려달라. 자 제거는 뭐냐면 방해를 제거해달라. 그 다음에 예방. 자, 앞으로 내 물건을 침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예방해는 조치를 해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요건은 점유를 상실한 거죠. 내 물건을 뺏어갔으니까 당연히 내가 점유를 상실한 거죠. 점유, 침탈, 반환, 거부 이런 경우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이런 경우는 목적물을 반환해달라고 하거나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죠. 제거는 뭐냐면 현재 내가 점유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침탈당했을 경우, 그래서 점유의 침탈, 내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물건인데 그것을 침탈했을 경우, 그 다음에 반환 거부 이해 사정으로 인한 물건 내용 실현의 방해, 그렇죠? 그러한 경우에는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제거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예방은 아직 구체적으로 침해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침해될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이 장래에 물권 침해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예방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그러한 것은 발생할 원인의 예방 청구 또는 담보 제공을 청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담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만약에 일어났을 때 그 담보를 맡기는 거죠. 담보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면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예방 청구, 점유보호 청구권, 상린관계. 자, 상린관계가 뭐냐면 이웃관계죠. 이웃관계. 그래서 여기 표시가 되는데 상린관계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자와 그 옆에 이용자 또는 부동산 소유권자들 간의 어떤 이용할 관계 그러한 것을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물권 8가지죠. 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영익물권이죠.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담보물권 이렇게 8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하나 뭐가 있죠?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 점유권은 빠지고. 자, 여기서 소유권은 자기 소유 물건을 뺏기면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 소유가 방해가 있으면 제거해달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유보호 청구권. 자, 물건을 내가 정당하게 지배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점유하겠다. 상린관계도 인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권도 어떤 땅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지역권은 뭐냐면 남의 땅을 자기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권리를 갖는 게 아니고 단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자기가 더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남의 땅을 잠시 이용할 수 있는 것만 있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방해 제거. 예컨대 자기가 땅을 써야 되는데 통로를 막아놔 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점유보호 청구권. 자기가 그 땅을 점유해야 되니까 점유할 필요는 없는 거죠. 계속 자기가 점유하는 게 아니고 잠시 땅을 이용한다. 예컨대 여러분들 지역권은 여러분들 뒤에 여러분 집이 맹지입니다. 맹지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 접해 있지 않는 집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는 것은 여러분의 남의 땅을 밟고 지나다녀야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땅을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점유를 보호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는 거죠. 전세권도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떤 부동산을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지상권하고 동일한 거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뭐냐면 유치권은 어떤 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 물건과 관련해서 어떤 권리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걸 기회로 그걸 가지고 변제를 강제하는 거기 때문에 자 유치권이 약간 내 손을 떠나버렸으면 찾아가 가지고 그것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방해 제거라든가 예방 청구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질권은 이제 이것은 학설에 따라서 나누는데 다수는 이제 이런 것을 긍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질권은 뭡니까? 동산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동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 상린관계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상린관계는 어디만 인정된다? 부동산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이 질권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은, 자, 저당권은 뭐죠? 교환 가치만 따진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따라서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을 구워주고 여러분 친구 집을 저당 잡으면 여러분들이 그 친구 집을 가서 살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쵸? 그 집에 대해서 교환 가치만을 담보로 잡는 거니까 그러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그 집 반환에 다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방어 제거 예방 청구권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점유보호 청구권 여러분들 그 집 내가 잡아놨으니까 내가 그 집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런 것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도 그 물건하고 가서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 물건을 여러분 그 저당 잡은 친구 집에 가서 산다고 하면 그 이웃하고 무슨 관계가 생기게 됐지만 나는 부산에 있고 서울에 있는 친구의 집을 저당 잡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집과 이웃집 간의 관계, 상린 관계 그런 것이 인정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다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권리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물권의 내용을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이러한 OX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비용부담이죠. 비용부담. 자, 물권 예컨대 여러분 땅에다가 자, 제 땅입니다. 여기다 땅에다가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짐을 잔뜩 싸놨어요. 내 물건 지금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 상추라든가 이런 채소를 심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인데 이 땅에다가 전부 싸놨어요. 권리를 물건을 싸놨습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 땅에 와서 이렇게 물건을 막 적시에 싸놓은 거죠. 그럴 할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물건을 치워내려면 사람 손은 못하고 와서 지게차가 와서 이걸 다 드러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 하는 거죠. 이것을 누가 부담하느냐 라고 했을 때 자, 적극적 행위 청구권설은 자, 뭐냐면 자, 이것은 내가 너한테 제거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한다? 네가 부담해라 라고 하는 거고 소극적 인용 청구권설은 단지 내가 이것을 치우는데 네가 방해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죠. 소극적으로 인용이 뭐죠? 참을인자잖아요. 내가 권리를 행사할 테니까 너는 단지 참고 방해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은 누가 부담하겠어요? 내가 부담하겠죠. 치우는 사람이 부담하고 적극적으로 야 이거 네가 치워줘 하게 하는 것은 네가 부담하는 거죠. 치우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고 이것은 소극적 인용 청구권은 내가 청구를 할 테니까 내가 치울 테니까 네가 그냥 그것만 참아줘. 비용은 누가 부담해? 내가 부담해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책임설 그 다음에 점유 설정 의사 부정설 독자적 결정설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학습은 여러분들이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판례는 뭐라고 했냐?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판례는 물권적 청구권을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 자,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한 경우는 비용은 언제나 상대방이 부담을 해야 된다. 방해자가. 따라서 내 토지에다가 물건을 쌓는 사람한테 자, 이 물건을 없애다오라고 하게 되면 이 물건을 없애야 될 의무를 부담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물건을 쌓는 사람이겠죠. 따라서 이 물건을 치우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된다? 치우는 사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방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판례의 입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자, 청구권은 이제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인데 먼저 계약에 의한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어떻게 되냐? 경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방해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이 물권을 침해할 가능성만 보여도 행사할 수 있는 거. 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까 물권적 청구권은 세 번째 뭐가 있었죠?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예방.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침해하지 않았어도 앞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미리서 예방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컨대 여러분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하면서 이게 팔죠? 팔면서 여러분들 이 축대가 허물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자 당신이 내 물건 이 토지를 축대를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물어지지 않게 예방 조치를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공사를 하십시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어떤 예방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에 의한 반환 청구권 이건 뭡니까? 전부
현실적으로 일어났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방만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불법행위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해야 되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 과실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현재 내 물건이 침해되어 있는 그 사실 자체에, 그 자체를 당신이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고의 과실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단지 현재 내가 침해당해 있는 그 물건을 침해받지 않는 상태로만 만들어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 물권적 청구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것을 알고서 했던가 모르고서 했던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관계에서 자, 물권적 청구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특수한 경우로 이와는 경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통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과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임차권은 뭐죠? 여러분들 채권입니다. 전세권은 뭐죠? 여러분 지금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비슷하죠? 전세권은 뭐냐면 물권입니다. 물권. 임차권은 뭐죠? 채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이기 때문에 약하잖아요. 물권이 항상 우선하잖아요. 그래서 임차권을 든 사람, 우리가 보통 임대차 계약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전세계약서라고 쓰는데 보통 임대차 계약서죠? 임대차 계약서는 채권이기 때문에 세에 들은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잖아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물권자에게 항상, 불리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면, 자, 이 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를 삽니다. 언제 삽니까? 예컨대 2008년 1월 1일 날 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차입니다. 채권입니다. 저당권이 2009년 1월 1일 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 이 사람들이 돈을 못 갚으니까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 저당권을 한 사람이 이 세입자한테 가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물권이고 이것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원칙은 채권은 물권보다 약하다, 강하다?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고 했던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주택임대차법을 두어가지고 이렇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여기에 대해서 전입신고하고 물건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은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우선 변제적 효력까지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등기와 비슷하게 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권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채권에 관계된 내용이지만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물건에 관한 준하는 그런 효력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게 물권법이다, 임대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메커니즘에서 자, 임차권이 등기됐다. 그러면은 강하겠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왜? 이런 것은 등기됐다라고 하면 벌써 물권이 되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췄다. 이건 뭐다? 여러분들이 물권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등기가 되지 않았다. 등기가 되지 않은 임차권이다. 그 다음에 이거 대항력권도 갖추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집을 여러분들 세를 살았는데 임대차 계약서 썼어요. 이 주인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인데 자기가 점유를 하기 전에 이사를 가기 전에 어떤 제3자가 이 집을 침해하고 있어요. 와서 차지하고 앉았어요. 그 집을. 그런 경우에 이 임대차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한 경우에 자 채권자 대입권에 대해서 자 주인이 채권자 주인은 이 사람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해서 당신 내 집에서 나가시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임대인입니다. 이건 임차인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계약상 어떤 권리가 있죠? 이 집을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사용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따라서 이 사람이 주인의 임차인이 주인이 이 제3자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대신 행사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채권자 대입권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채권자죠. 그 집에 대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고 집주인은 나로 임차인에게 사용하게끔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당사자 간에는 채권자가 되고 이 주인은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자가 이 집주인, 임대인의 즉 채무자인 임대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당신 나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왜냐하면 대항 요건도 안 갖췄고 물권적 효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적 효력밖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이 등기라든가 대항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는 한 그러한 경우에는 이것을 제3자에 대해서는 대의권을 채권자 대의권에 의한 그러한 권리를 행사가 가능하다. 즉 간접적으로만 행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이제 이사를 와서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는데 이런 대항 요건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어떡하냐? 자, 우리 민법에 점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권, 예방 청구권 그런 게 있었죠? 그런 것에 의해서 점유보호 청구권에 의해서 보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택을 둘러싼 그러한 물권적 청구권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추금력. 추금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물권은 직접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언제나 그 객체에 붙어서 이동을 합니다. 따라서 그 소재에 취급하여서 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효력을 물권의 추금력이라 한다. 자, 물건을 쫓아다니면서 그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추금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추적자 공부하시잖아요. 추적자. 추적에서 미치는 효력, 미치는 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추금력이라는 것은 그 물건을 쫓아다니면서 그 물건에 대해서 물권적 효력을, 물권적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러나 물건의 추금력을 무제한으로 인정해버리면 선의의 제3자와의 거래를 안전을 해올 우려가 있다. 자,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을 돌고 돌아와서 A에서 B한테 C가 선의로 취득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현재는 정당한 이 물건에 관한 이 권리자잖아요. 근데 이 물권적 이 추금력을 무한정 인정해주게 되면 이 물건에서 권리를 주장한 사람은 어디에든 간에 계속 가서 이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권리자라는 걸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선의 취득자는 어떻게 될까요? 안전을 해야 할 수가 있겠죠. 거래의 안전을 해야 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 이 추금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를 총망라해서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직접 지배. 자기가 직접 물건에 대해서 지배를 하는 겁니다. 타인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서 직접 물건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다. 그 다음에 절대적 권리고, 자, 사실상의 지배가 있고 관념상의 지배가 있다. 사실상의 지배라는 것은 실제로 그 물건을 자기가 지배하는 거고, 관념상의 지배라는 것은 사실상 자기가 직접 지배하지 않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과 본권에 나눠지는데, 점유권은 점유보호 청구권이고 물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는데, 자, 점유물 반환,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다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물건에 관한 중에서 이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을 어디에 준용하다? 제한적 물권에 준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반환 청구권이라든가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든가 예방 청구권 이 세 가지를 여기에도 다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제한이 준용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인정되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 제한 물건의 성질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는 게 있고 인정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유치권. 예컨대 유치권 하면 여러분들 보다 구두방 아저씨와 구두를 수수 맡기는 아가씨. 자, 유치권 아저씨, 그 구두방 아저씨가 구두를 분실을 했어요. 아니면 제3자가 가져갔어요. 그러한 경우에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구두를 찾아올 수 있습니까? 물건 반환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기 물건이 아니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저당권, 물건 반환, 소유물 반환 청구라든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반환 청구권 인정됩니까? 저당권은 뭡니까? 저당권은 그 물건을 지배하지 않고 단지 그냥 관념적으로만 지배를 해서 그 교환가치만 따지는 거죠. 그래서 물건에가 집에 가서 살지도 않잖아요. 따라서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단지 이제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해서 반환을 요청한다든지 그러한 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한물권, 즉 소유권에 관한 어떠한 물권적 청구권이 제한물권에도 적용이 되지만 아까 우리가 표에서 OX 공부하셨죠? 그러한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인정되는 게 있고 인정되지 아니한 게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권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죠. 물권과 쫓아다니는 거죠. 그게 추금력이라고 그랬고, 방해자의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요구가 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침해 발생 가능성, 이거 뭐죠? 예방 청구권이라고 하죠. 예방 청구권. 그래서 실제로 어떤 침해가 발생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는 달리 침해 발생 가능성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예방 청구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정당하게 그것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권리가, 근데 유치권. 그 구두방 아저씨가 그 구두를 점유하고 있는 건 뭐죠? 내가 그 수선비를 안 줬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수선비를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될 때는 그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러한 성격이고, 그 다음에 자, 배타적 지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양도를 하게 되는데, 자, 배타적 지배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배우겠지만 이 공시의 원칙이 있습니다. 공시 원칙. 공시는 뭐냐면 알려주는 거죠. 이것을 물권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제3자한테 알려주는 거, 널리 알려서 보여주는 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시 원칙의 기능적 확보선에서는 일물일권주의라든가 물권법정주의 이런 내용을 공부하셨고, 공시 방법으로는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고, 동산의 경우는 뭐다? 점유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록하는 건 뭐다?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등기 등록할 수 있는데 뭐가 있다? 자동차, 선박, 이런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시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부동산은 등기를 하고, 동산은 점유하고, 내가 그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돼서 선의취득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다른 말로 하면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설명할 테니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우선적 효력은 물권과 채권이 원칙적으로 대립하면 누가 우선하다? 물권이 우선하다. 그렇죠? 예외로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물권 상호 간의 효력. 물권의 상호 간의 효력일 때, 자, 소유권과 제한물권 간의 효력은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그 집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줬을 때는 전세권자의 권리가 우선한다. 여러분들 소유권이 어떻게 된다? 그 범위 내에서는 제한이 된다. 제한물권 상호 간의 효력은 어떻게 된다?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인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배운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은 아마 이 물권법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다른 교재라든가 교과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여러분들이 강의만 듣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강의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이해함에 있어서 이해의 편의를 도와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떤 알아야 될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강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물권법 책이라든가 민법 강의 이러한 교재들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몇 번이고 읽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번에 걸쳐서 읽으시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